안녕하십니까. 한세훈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전 시간에 167강에는 이제 체육 경영자나 임원들이 외부 차입금이나 이런 조달금을 통해서 조달된 돈을 사이 편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것이 분식회계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주 원인이 이런 분식회계 공유 문제에 많은 경우 과도한 세금이나 공과금 부담 문제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산이 끝나고 감사보고서도 끝나고 했을 때 이제 반성과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왜 이런 분식회계가 이런 형태로 발생했을까를 잘 이제 추정을 해보면 결국 그렇다는 얘기죠. 자, 현황은 이 전자정부가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가 회계 납세 정보를 거의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완벽히 파악해, 특히 완벽히 파악하는 것이 각자가 끊는 전자매입, 비출매입이 다 반영이 되고, 또 나머지 거래는 신용카드로 구입 지출이 다 반영이 되고, 신용카드도 반영이 100% 되지 않습니까? 그 임직원 급여 자료도 다 이제 다 실제 실액 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까지 되니까 각 그 친용 소비자 업종의 모든 기업인 그부터 연결된 납품업체들까지의 매출 매입이 이제는 거의 다 세원이 99% 이상 파악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국세 이 빅데이터 능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문제 거래나 타격과의 그 비교 가능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분식을 잘 발견해내 가지고 레드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각 세무 담당자가 각 기업자한테 전화를 하고, 저희 같은 회계법인의 그 세무대리 담당자한테 다 전화를 해서 이 기업의 이런 거래는 약간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잉이 당한 것 같다, 좀 수정해서 신고해라, 뭐 이렇게 해서 100% 적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무도우미 전산에 다 들어가 있고 완전히 100%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빅데이터가 강하다, 전자정보가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에같이 적당히 약간 분식 처리해가지고 그 회사의 돈을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졌어요. 자, 기업 경영자는 오너의 어떤 세금 공과금 부담을 보면 적법한 이 급여 상금 처리했을 때 대부분 최고 한계 세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단계인 1억까지야 뭐 쭉쭉 6%부터 올라오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분도 1억 초과 2억, 3억, 5억 이렇게 되니까 최고 한계세율 42% 묻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주민세까지 붙으면 46.2%가 되는 거에다가 국민연금은 나이가 60 넘어서 안 낸다 하더라도 건보료든 공과금하고 사업장 소득세까지 해서 한 8% 내지 7% 정도가 붙어요. 이걸 붙으면 54.2%는 무조건 정식의 급여 상환에서 붙게 돼 있다. 그러니까 더 급여가 올라봤자 54%를 부담하니까 자기한테 들어지는 돈은 45%만이 이제 순소득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올라가는 금액의 45%만이 취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급여 상환의 세금이 세니까 아예 이제 할 수 없고, 그 다음 법인이 이제 이렇게 다 반영하고 나서 순이익을 처리하고 나서 배당을 지급할 때는 이미 법인세율이 22%, 중견기업까지 좀 어느 정도 큰 기업은 24.2%, 아주 초소형 3천억 이상의 초대형 기업은 체결세율이 27.5%가 됩니다. 법인세율이. 여기다 이제 이 법인세율만큼 22%부터 27%를 내고 나서 난 나머지 배당금의 최고 한계세율은 역시 꽤 되는 배당금을 받을 테니까 46.2%가 됩니다. 물론 이중과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액공제가 11% 있긴 있지만 11%에 불과하죠. 이걸 빼면 결국 이 최고의 세율, 이런 거 법인세부터 이것까지의 세금도 57.6%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자기 종합소득에서 나온 것까지 이렇게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받으라도 결국 55% 내지 60% 내에 세금을 부담하고 나서 받아가니까 순소득 떨어지면서 이 경우는 40%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정상적 급여 상여금 배당 절차는 60% 내의 세금과이 부담되니까 이를 줄이려고 공급비용이나 관련자 명의 차용, 납품자 부담, 추가 부담 등 대책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이제 세금 없는 유출이 가능하긴 하죠. 그러나 이게 아까 전자정보와 빅데이터에서 다 발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여론을 살펴보니까 여론동에 보도된 사익적 편취 방법을 대별해보면 결국은 하청업체 이중회계계약권에서 세금관세를 추가로 요구해서 받는다든가,
가족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해서 근로소득이 이제 약간 분산을 시킨다든가, 세율이 낮으니까, 아니면 이제 부실자산으로 분식회계에 반영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는데 손실 반영이 안 되는 세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어요. 이거 구체적 사례를 더 들어가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대기업 회장이 자택건축이나 대수자 회사 비용으로 반영했다든가, 관계사를 통한 자금을 이렇게 세탁을 통해서 지급한다든가, 해외 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통해 해외 거래상을 통해서 환치기로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저가 자회사의 고가 취득해서 차익을 편취하는 것, 또 부수자산을 과대 계상해서 특수강의 대여금 가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영한 걸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또 고가 구입 후 거액의 감액 손실을 반영해서 차익을 갖는다든가, 가족 등을 활용해서 배우자 근무를 시키고 해외 자녀에 대한 생활과 학자금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 또 그다음 소속 임직원의 분산 명의를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임직원들이 나중에 은퇴하거나 그다음 다른 사적 나쁜 감정이 있을 때는 미투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투자 등으로 불가능해요. 거의 이거는 요새는 불가능하다 거의. 그래도 이제 뭐 가끔가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청 납품회사의 고가 차익 지급 해서 되돌려받기 이중계에서 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익 편취와 공금 유용을 숨기는 방법의 분식회계는 이제 불린자산으로 계산해서 채권, 재고, 영업권, 대여금, 나중에 이건 이제 외부 감사한테 첫째 하면 발견돼서 감액하고 손실로 다 반영을 해야 되죠. 감액 손실 반영을 해야 되고, 때때로는 상여처분 되기도 합니다. 상여처분. 그럼 이제 상여처분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54.2%의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묻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IS 인견서를 받아가지고 매출원가나 판관비, 감액 손실도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이렇게 매출원가는 정상적으로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 부정 손실도 특별 계정을 반영을 해서 공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세금, 가중한 세금 부담금, 공과금이 이런 사익 편취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제가 적당해야 사람들이 그걸 응하면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현재 세금과 공과금 부담은 특히 고액 연봉자들한테는 상당히 높다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이 사익 편취를 쓰는 공금 유형과 분식회계를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종이었습니다.